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최근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골프장을 정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무인기는 휴전선 인근과 수도권 정도까지만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 그 성능이 급격히 좋아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모로 위협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주 골프장 상공까지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어느 정도 찍은 겁니까, 사진을? 저도 이 오후 2시에 국방부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얼마 전이죠. 이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됐던 저 북한 그 무인기가 인제에서부터 그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성주까지 한 270km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 날아가서 사드 부지를 한 10여 장 정도 발사대랑 여러 가지 그 부지 같은 것들을 찍고 네. 다시 돌아간 것으로 지금 우리 군이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성주 지역은 10여 장 정도, 성주 골프장 상공에서 찍은 사진은 10장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다른 지역을 찍은 사진들이 100여 장 이상 지금. 그만큼 무인기가 날아왔다가 우리 영공이 한마디로 뚫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사진이 갖고 있는 해상도 어떻게 좀 위협적입니까? 잘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사진 해상도를 갖고 있나요? 네, 이 무인기가 지표에서 한 2-3km 정도를 상공에서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네. 사진을 촬영해도 매우 아주 정확하게 나올 정도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식별은 가능하답니다. 네. 어느 정도냐 하면 발사대를 흐릿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고. 지금 저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로 통해서 우리가 구글 맵으로 많은 사진들을 보는데 네. 그것보다는 좀 더 잘 보인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글쎄요. 그럼 저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기도 가져가는 거겠지만 찍은 다음에 혹시 전송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미? 군이 철저하게 아마 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전송하는 기능은 없었다고 합니다. 찍어서 가지고는 있었는데 네네. 그것을 어떤 그 무선 송신기를 통해서 네. 북한 평양에 있는 본부로 송신하는 그런 기능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심정수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분계선에서 성주까지가 직선거리가 270km라고 하는데 무인기가 지금 날아올 수 있는 거리,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굉장히 멀리 날아왔다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그렇습니다. 270km를 날아왔다가 또 날아가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사진을 갖다가 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500km 정도를 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량까지 개발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엔진도 2014년에 우리가 확보한 무인기는 단발이었는데 이번에 쌍발이라고 합니다. 엔진이 2개가 달린 비행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이 무인기를 통한 도발 기술도 이것도 어떤 비대칭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상공 아까 이유종 기자가 이게 2에서 3km 정도 상공을 날아다닌다 그랬는데 이 정도 높이로 날아다니면 우리 군이 레이더라든가 이런 장비로 좀 탐지를 하기에는 어렵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대공 레이더망을 굉장히 탄탄하게 가동을 하고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km 이하로 날아오는 이런 작은 물체는 잡을 수가 없다 그러네 기술적으로. 어떤 그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있을 텐데요. 네. 레이더라는 것이 이게 뭔가를 쏴가지고 반사되는 것을 통해서 잡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2km로 날아오고도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완전히 뚫린 겁니다.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이 이미 옛날에도 저고도로 날아오는 비행물체를 잡는 레이더를 네. 구입한다, 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2014년도에 첫 무인기가 발견이 됐을 때 그때 국방부에서도 대공망이 뚫렸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시 국방부의 입장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를 비롯해서 초경량 비행체 이걸 탐지하는데 우리 군이 소홀해왔던 점을 제가 인정합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전자 제어 장치로부터 시작해서 고난도 기술을 습득한다면은 얼마든지 작복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숫자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저희가 삼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 당시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미 무인기의 이 방공망이 뚫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한 3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근데 또 넘어온 걸 보면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인기가요. 여기에 어떤 화학무기라든가 아니면 폭탄을 싣고 날아왔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뚫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 많은 사례가 있죠. 미국이 그 파키스탄과 이라크 이런 그 전쟁을 하면서요. 테러 지도자들을 사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인기입니다. 무인기로 정찰을 한 다음에 어디에 지금 테러 지도자가 어느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정찰해서 본부에 알려주면 거기 폭격을 하기도 하고요. 네. 무인기 자체에 그 예를 들면 어떤 총이라든지 이런 걸 장착해서 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많은 그 중동의 테러리스트를 사살을 했죠. 네. 북한도 그런 기술까지 가지 말라는 지금 법이 없는 그렇죠.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테러 가능성이 정말 충분하다고 보고요. 지금 북한이 한 300대 정도 무인기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오늘 그 발견된 이 무인기 성주 사드 지역을 그 정찰한 것이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었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간을 떠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도. 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우리 사드가 지금 배치가 중단되다 만 상태잖아요. 네. 환경 영향 평가를 일단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사드가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기름 공수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영공이 이렇게 정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요, 한미 연합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연합사 방문이 왜 이렇게 늦어지지라고 언론에서도 몇 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 취임 후에 한미연합사에 처음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어로 We go together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그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go together. 네, 이 6월 말, 이달 말에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를 한 것 같아요. 오늘 한미 연합사 방문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굳건한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판문점에 가서 네. 미군들을 격려하거나 지금처럼 한미 연합사를 방문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취임하고 일찍 한미연합사를 방문해서 지금 같은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말이면 좀 아쉬운 거는 그 사드 보고서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사드 보고서 파동, 그런 뭔가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네. 그걸 발견했을 때 그걸 그렇게 다 미국도 들어라, 중국도 들어라, 국민 들어라 이렇게 크게 할 게 아니고 네. 먼저 조용히 조사를 한 다음에 처리해서 결과는 나중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한다든지 네. 그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이 그것 때문에 좀 섭섭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좀 회복하려는 제스처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뭐 일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금 방한을 해서 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논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던 겁니까? 이제 곧 아마 정확한 일정의 발표가 곧 될 겁니다. 한미 네. 정상회담 아마 6월 말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아마 큰 가닥은 잡혀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마지막 그 디테일, 굉장히 그 미세한 부분까지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상회담입니다. 네. 양국의 정상들이 만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최종 조율을 하는 그런 방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무차관이니까 어떤 선물을 하고 어떤 몇 시에는 어느 행사에 가고 양국 정상이 어떤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하는 것들까지 네. 조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금 지명이 돼 있는데, 자,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드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드 관련해서 아무래도 고관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건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드의 배치의 시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대선 전에는요, 이 후보자가 사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부분이 있어요.
네, 송영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선 기간 또 그 전에 일간지 인터뷰를 하면서 사드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그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밝힌 입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간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검토한다는 것의 의미는 국익과 안보 차원을 모두 고려하자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검토라는 그런 그 개념 안에 한국군이 사드를 아예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어서 다른 대안도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의 사전 양해까지 얻기는 어렵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설득할 수는 있다라고 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그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네. 대안이 2-3개 정도 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비공개로 공개할 생각은 있다라고 네.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금 위장 전입 문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